안녕하세요. 바바라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달 외환보유액 심상치가 않습니다. 빨간불 들어왔어요. 4,100억 불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거죠. 이렇게 외환보유액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IMF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이 본능적 반응,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건 1997년 정말 외환보유고가 바닥에 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본능적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보유액이 대거 투입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가 주된 영향으로 작용을 했다 하죠. 아무튼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라는 어떤 장담을 하셨지만 이게 결국 그냥 그 장담이 무색하게 깨져버렸어. 4,100억 선이 그냥 부참하게 깨져버렸는데 이 발언이 있은 지 2달 만에 4,092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거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 환율 변동성 어마무시하게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엄청난 또 이 외환 보유액 방어를 위해서 달러 태워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월 말 대비 18억 달러 감소했다. 18억 달러면 거의 2조 원 가까우니까요. 어마무시 지금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만큼 상당히 외환 보유액 추이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낮은 계단 한 계단 밟아 내려가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점차적으로 줄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MF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본능적 이 위기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때 당시는 1997년 기업이 어마무시 달러 보유액이 그냥 증발하는 바람에 이걸 국가가 갚아줄 수도 없는 거고 총체적 난국이었죠. 다행인 것은 그때 당시 가계 빚이 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버텼던 힘이 금모으기 했잖아. 다 장롱 속에 있던 금괴 다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국가 살린다고 얼마나 애국심을 보여줬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업이나 가게나 또이또이입니다. 똑같은 어떤 엄청난 지금 부채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외환 보유고 빵꾸 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9위 수준이라 하지만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좀 준수하지 않나? 근데 왜 위기감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 단기적 증가폭.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환율 상황이 그리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엄청난 공격을 받을 가능성 높아. 원화 가치 자체가 지금 달러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그 가치 자체가 자생적 능력을 계속적으로 잃어버릴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위안화 동조화 프록시 통화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림자 따라 가듯이 지금 중국이 관세 영향 때문에 수출 우회로를 지금 뚫는 그런 상황에서 위안화를 평가절하 의도적으로 가치를 자꾸 내립니다. 고스란히 원화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환율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그래서 환율은 결국 뭐를 자극한다?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죠. 계속 찍어 눌러요. 물가를. 조금만 잠잠하다 싶으면 또 찍어 누르고 조금만 또 이렇게 좀 쉬려고 그러면 또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생길 수밖에 물가 높은데 어떻게 수요가 어떤 소비적 측면이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공격적 소비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늘 방어적 소비에 몰두할 수밖에 없겠다. 오늘 환율 상황만 보더라도 1,46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내려왔는데 이것도 내린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환율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안전장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1,400원대가 전혀 붕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선제지표로서 1,500원 선 뚜껑도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수면 위에 부상할 때 딱 부상해서 뭘 열어? 뚜껑 딱 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지금 1,400원대 지금 부상 수위가 쭉 올라오면서 1,500원대 되면 뚜껑 열릴 수밖에 없는 굉장한 어떤 경기 체감의 위험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환율과 민간 소비 증감률을 보더라도 딱 그래프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2009년도 그리고 2021년도 그만큼 환율이 약하게 되면 소비 증감률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 마트 갔는데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막 가격표가 뭐 1,000원짜리로 바뀌어봐. 이거 완전 눈 돌아가잖아.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홈플러스 지금 뭐 MBK에서 완전 손났다라는 어떤 소문이 뭐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경영 위기 상황에 와 있는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어떤 이마트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라는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런 체감도, 가격 체감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단지 이제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 유통산업 구조 자체가 점차적으로 계속 침체 국면과 위기 국면이 더 커지게 되면 앞으로 환율과 연동해서 소비는 계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 때문에 환율이 집값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여도 이거 지대한 어떤 영향을 줍니다. 이게 지금 뭐 부동산이 지금 뭐 집값이 지금 들썩들썩거린다, 강남 3구를 중심해서 오른다, 뭐 어떤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오를 그런 궤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한적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이 전문가들 예상 맞는 의견이에요. 부동산은 단기간 안에 이거 사고 파는 거 아니잖아. 일단 묻어두고 뭐 5년, 10년 지켜보는 건데, 지금 환율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원화 가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계속 반대적으로 지금 앞으로 하락할 이 단기적 위험성이 더 큰데, 그래서 긴 호흡에서 환율 시장을 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뭐 절대적으로 집값 부분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집주인들이 급매물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서울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해서 내놓은 매물 뭐 등 뒤로 쑥 숨기는 어떤 그런 스탠스 보인다? 아니죠, 전혀. 지금 매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집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구도는 탈출장이야, 탈출장. 일단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집을 처리해서 황금성. 지금 부동산, 한국 부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황금성의 결여. 그러니까 빨리빨리 현금으로 바꿔내야 하는데, 이거 집을 어느 적정 가격선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 서울 아파트만 해도 엄청난 이 빛의 속도의 황금성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속도면에서 이게 렉이 딱 걸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최저 비용으로 진입하려는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축 매매가는 상반기 지나서 훅 떨어지는 어떤 대조정 장세가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지금도 지금 진행형인데 이 진행형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 높고, 지금 뭐 무순위 또 경매 또 공공분양에 의해서 초기 진입 비용을 좀 줄여보자라는 어떤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어느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더라도 환율 형국이 그렇게 뭐 유연성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례자이더 시티가 이제 무순위로 나옵니다. 여기 새 세대 나올 예정인데 작년에 나왔었어요. 한번 7월 달쯤에 특공만 나왔어. 그리고 그 위례에 사시는, 성남에 사시는 분들만 이 제한적인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는데 이거 전국적으로 한번 풀릴 가능성이 높고요. 위례자이더 시티 초기 분양가는 아주 매력적이죠. 여기 64 타입이 4억대, 76 타입이 5억대, 그리고 81 타입이 5억대였습니다. 그리고 34평 84제곱이 7억 8천대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이 591.8대 1을 지금 치고 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 계약금 20% 나올 건데 확장비, 옵션비 고려한다면 2억 2천 보림 자금 정도 되면 충분히 이후에 전세보증금 쳐서 잔금까지 해결할 수 있는, 뭐 리턴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금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세대별 분양가는 뭐 74제곱이 7억 한 740만 원, 84제곱이 7억 6천에서 한 8억 9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가 매매가가 13억 2천, 매물로 나온 평균 가격은 14억 8천, 거의 뭐 15억까지 하네요. 전세 가격은 7억 625만 원. 충분히 뭐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는 그런 어떤 이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지 배치도 뭐 위례 자이더 시티 같은 경우는 뭐 단지 적용이 아주 잘 돼 있는 걸로 유명하고요.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통 호재죠. 위례 신사선이 2025년 올해 빠르면 여름에 개통이 될 가능성 큽니다. 위례 중앙역이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위례선 트램도 개통이 될 가능성 큽니다. 지금 남위례역이 좀 가까운 편인데 더욱더 뭐
뭐 이전에 위례는 거의 교통환경 불모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위례 신사선 생겨, 위례선 트램 뚫려, 이렇게 되면 위례 자이더 시티는 굉장한 어떤 교통 호재를 정면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평면도 보시면 7484 공이 뭐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3개, 84 같은 경우는 뭐 알파룸 같은 방 하나가 더 주어지는 그런 어떤 이 평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저가 비용, 그러니까 몇 년 전 이 분양가로 진입하려는 이 시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의 일로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한 달 딱 했다고 그냥 서울 아파트가 들썩거린다는 둥, 뭐가 최고가를 찍었다는 둥, 신고가가 나왔다는, 이거 환율에 비춰보면 이거 완전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물만 보세요. 왜 매물이 이게 털려 나가는 거냐고. 지금 92,000건, 92,000건, 9만 건, 91,000건. 오히려 지금 어제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 아니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집주인이라면 지금 집값 이렇게 올라가는데 당연히 내놓은 매물 뭐 걷어들이죠.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털리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 상승에 설레발 칠 이유도 없고 견고한 호가세라고 불릴 만큼 지금 호가만 쭉쭉 올리고 있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이 급매로 나온 가격들이 살짝 올랐을 뿐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엑시트는 탈출장이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많다. 앞으로 환율 전국이 굉장히 불안한 것처럼 이 한국의 아파트 시장 가격 역시도 불안정성이라는 안개 속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급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무순위 집좀 노리시되 구축에 뚝뚝 떨어지는 매매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2월 신규 주담대가 뭐 7조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다시 영끌 분위기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데 지금 이 영끌 분위기는 옛날처럼 가치 투자 또 혹은 가치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성을 선호한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일수록 주거 안정성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집값 잡히지 않겠다라는 위기감이 올 수밖에 없지. 쫓겨다니는 임대 환경에 맨날 이삿짐 꾸리고 그냥 이사 비용 막 어마무시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결국 빚에 쫓기는가 이자에 쫓기는가 뭐 그런 어떤 양다리를 걸쳐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무엇보다도 가장 저점의 진입 시도가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밖에 없다는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주들이 생애 근원 인플레이션 1포인트 올라버리면 30대 이하가 제일 집을 살 확률이 높아지고요. 남성, 기혼자, 자산 하위 50%. 당연히 물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30대 이하인 경우에 근원 인플레이션 경험이 1포인트 오를 때 자가주택 소유 확률이 7.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그만큼 지금 거래량은 지금 확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이 환율이 잡히지 않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잖아요. 수요는 더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팽팽하게 지금 관망세를 가지면서 빵빵하게 이 수요 자체가 지금 몰려 있어서 그렇지, 이게 한번 빵 터지게 되면 이게 또 엄청난 또 부동산의 회귀 현상,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초기 비용 줄이셔야 되고요. 어차피 금리는 좀비야. 끝까지 살아 돌아올 가능성 높습니다. 금리 뭐 예전처럼 뭐 초저금리는 예상하시면 안 되고 향후 금리덕을 볼 확률은 너무 미미할 따름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 비중으로 금리 영향을 최대한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현금 탄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해질 때 진입하셔야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액션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 지금 뭐 나스닥을 뭐 들었다 놨다 완전히 지금 뭐 테슬라가 15% 빠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완전히 곡소리가 나고, 미국 중산층들, 트럼프를 찍은 미국 중산층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트럼프가 국채금리를 어떻게 해서든 꺾어 내려야 돼. 그래야지 이 연방정부 이자 부담만 연간 1684조. 아이고, 어마무시. 이게 지금 미국의 국방비보다 더 나오는 어떤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그냥 때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또 여러모로 미국을 직격할 수 있는 어떤 금융 부담들이 계속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까닭에 지금 뭐 연방정부 부채 규모 추이 36조 2천억 달러입니다. 이거 거의 뭐
안드로메다 수준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채의 평균 이자율 추이도 뭐 3.28%. 그러니까 이자 내다가 볼일 다 보게 생길 그런 어떤 이 위기 속에 미국이 처해 있으니까 트럼프도 이 진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를 무기로 해서 이걸 지금 쳐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자 문제는 부채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대적 자본시장 가치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유럽을 패고 아시아를 패고 관세를 통해서. 개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금리 그 자체를 보기보다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금리의 그 영향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비용, 접근이 가장 중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기대가죠. 미국의 이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정성한 모습이 지금 개인의 이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이 자산 가치의 이 하락 부분하고 딱 결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실을 줄이려면 최대한 진입 비용을 줄여라. 이것이 가장 현명한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빤브라 한복 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